자, 이번에는 투르키예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같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투르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이슬람화, 오늘의 주제죠. 투르키에는 어떻게 이슬람화가 됐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슬람을 사실은 주도했었던 그런 장본인 국가가 오스만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언제 그럼 이슬람화가 됐을까? 언제 아랍 이슬람을 만났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잠깐 짧게 볼 것 같으면 7세기의 아랍의 이슬람군이 동방 정복과 중앙아시아에 진출 때 바로 만나게 됩니다. 이 아랍 이슬람군이 AD 7세기에 유명한 네하완드 전투라는 그런 전투에서 사산조 페르시아를 아랍군들이 물리치게 되면서 그 사이에 범퍼 역할을 했던 페르시아가 없어짐에 따라서 그 중앙아시아 쪽에 살아가던 투르크인들과 아랍인들 간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투르크족들 사이에서 전파된 그 시점과 장소는 정확하게 8세기 초에 트란스옥시아나라는 현재의 우즈벡의 부하라 지역, 사마르칸트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이슬람이 투르크인들에게 전파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조로 볼 것 같으면 이슬람 제국 가운데 네 번째 왕조인 아바스 왕조 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개종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바스 왕조의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종자와 비개종자들 사이에서의 그 혜택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무슬림들에게는 조세도 감면해주고 또 사회적인 혜택을 주었지만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아주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었고, 이런 과중한 이 세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라도 개종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드러났는데 투르크인들도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르크인들의 이슬람화는 결코 그들이 원해서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살아가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아랍인들의 사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조세를 덜 내고 그 사회에 깊이 인벌브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사실은 마음에도 없지만 무슬림이라도 돼서 혜택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개종했던 투르크인들을 대상으로 더 선처를 하면서 국가 행정 요직에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세기 중반에 와서는 이 교류가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투르크족들의 이슬람화는 점점 가속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14기에 와서 드디어 현 터키 공화국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투르크족이 아주 빠르게 이슬람화가 되면서 드디어 11세기에 이 현 터키 공화국의 직접적인 조상인 오스투르크족이 완전하게 이슬람화가 되어버립니다. 11세기의 투르크인들은, 현재 터키 공화국의 투르크인들은 11세기에 완전하게 이슬람화 됐다라는 공식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셀축 터키 중에서도 현재 터키의 반도 지역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이 11세기의 아나톨리아 반도로 들어오는 셀축 터키들을 가리켜서 아나톨리아 셀축이라고 불러요. 이 아나톨리아 셀축이 이슬람을 가지고 본토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투르크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현재 터키 땅에 살고 있으니 그 땅이 예전에는 로마 시대 땅이었고 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됐던 비잔틴 시대의 그런 어떤 영토 안에 살고 있었으니 그 터키인들도 복음을 어떻게 해서 간접적이든 간에 들어봤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는, 그리고 이슬람을 오히려 국가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정복자로서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터키 사람들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될 민족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의 이 투르크 세계는 14세기에 완벽하게 전체가 다 이슬람화되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기부터 바로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제국은 15세기부터 1차 세계대전에 멸망할 때까지
근 500년이지. 근 500년 동안을 북아프리카, 또 동유럽의 일부, 그리고 중근동 전체를 다 지배하는 대제국을 지배하면서 이슬람을 강력하게 퍼뜨리고 발전시키고 이슬람을 부흥시킨 그런 종주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아랍인이 아니었다는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왜? 이슬람은 아랍인들의 종교고 또 아랍인에 의해서 쓰여진 아랍어로 쓰여진 꾸란만이 원본이라는 생각이 이 투르크인들이 전체를 다 지배하고 또 칼리프 제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르크족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종교적인 열등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아랍어로 쓰여진 이슬람은 또 이 아랍어로 쓰여진 꾸란은 상당히 그들 나름대로 아랍인들에 의해서 고의로 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히려 페르시아나 투르크는 뒤에 이슬람을 받아들인 손님 무슬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 투르크족의 이슬람화는 이슬람 제국의 마지막 왕조였죠. 아바시아라고도 부르고 아바스 왕국의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요직을 맡으면서 점점 이 무슬림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제 빈번해졌습니다. 투르크인들이 특별히 이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반대 생각을 갖지 않은 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투르크족들은 원래 살던 지역이 돌골과 흉노 지역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웃으로 살아가던 이 투르크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천신사상, 바로 탱글이라는 천신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천신사상이 이슬람의 알라의 유일신 사상과 그대로 맞아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큰 거부감 없이 나도 천신사상인데 저 무슬림들도 천신사상이네, 그럼 같네, 이런 그 생각들이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투르크족들은 아주 호전적이에요. 이 투르크라는 말 자체가 말을 아주 잘 타는 민족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그 제국의 싸움 때마다 용병으로 기용이 돼서 많은 전투에 참여했던 아주 유명스러운 투르크인들은 이 성전 개념이 자신들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드 같은 이런 그들의 적극적인 이 진취적인 정복 정신이 바로 탱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투르크인들에게도 얼추 맞아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의에 의해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무슬림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투르크인들은 이 유목 민족들 가운데 이 전통적인 관례, 법 질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이슬람 내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상당히 그들이 반감을 갖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도 터키 공화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말은 이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성황당에서 이 비는 장면 이런 것들, 또 가지에 기도를 해가지고 가지에다가 나뭇가지에다 붙여가지고 자기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슬람 여성들이 붙이고 거기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요, 예전에 그들의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아랍 이슬람들이 사실은 반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르크 내에서 투르크 이슬람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에미니즘이나 샤머니즘이 투르크 이슬람, 즉 투르크 무슬림들에게는 가미가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